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네. 가지 마세요. 어디 가세요 지금? 멈춰. 네. 빠지지 마세요. 네. 다들 어디 가십니까? 이게 꼭 이제 우리 명앵커와 그 다음에 민투윤이 네. 가고 나면은 같이 떠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가지 마세요. 저희도 좀 봐주시고 좀. 자, 저희 오늘 좋은 뉴스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헤드라인 한번 올려주세요. 이게 매일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도 참 저도 마음이 편하진 않는데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예정된 수순이긴 하고 그렇죠. 또 요즘에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게 되는 물가가 더 높아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서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전해드리긴 합니다만 연일 가격 인상 소식만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은 초콜릿, 김, 과자 이런 가격들도 줄줄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얼마 전에 이제 이제 쿠팡에서 멤버십 가격 올리고 그다음에 편의점에서 볼펜 가격하고 뭐 이게 네. 생필품 가격 올리고 계속 가격 올라가고 있잖아요. 치킨 가격, 버거 가격 올라갔고. 맞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초콜릿 가격입니다. 사실 초콜릿 가격도 올라갈 게 예상이 되긴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거는 이제 롯데 웰푸드가 다음 달 1일부터 대표 초콜릿 제품 가나 초콜릿 가격을 올리고 또 빼빼로 가격도 올린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총 17종의 제품 가격을 평균적으로 12%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들이 왜 이 가격을 올리는지에 대해서는 이 화면을 보시면 딱 아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바로 그 초콜릿 만들 때 들어가는 코코아 가격입니다. 와. 그러니까 좀 긴 시간로 좀 보여드리긴 했어요. 네네. 20년 차트인데 얼마나 많이 진짜 좀 놀랄 만큼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년 동안 크게 변동이 크진 않았는데 네. 최근에 거의 뭐 엔비디아나 비트코인보다 더 심하게 올라간 것 같네요, 진짜. 코코아를 투자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네. 이 정도의 가격 급등이 있다 보니까 이제 대형 식료품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에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롯데 웰푸드는 국내 최대 초콜릿 사업자인데 카카오빈을 수입해서 초콜릿을 만드는 국내 유일한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인상되는 품목 한번 보여드릴 텐데 말씀드릴 텐데 유종훈 기자도 혹시 여기서 좋아하는 거 있는지 네. 한번 봐주세요. 칸초 올라가고요. ABC 초콜릿 올라가고요. 네. 빈츠 가격 안 인상되고요. 돼. 찰떡파이 가격 올라가고요. 네. 구구 크러스터 티코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롯데 웰푸드뿐만 아니라 오늘 또 나왔던 뉴스가 뭐였었냐면 김 가격도 줄줄이 인상됩니다. 이거 진짜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 정말 필수 반찬 네. 가운데 하나잖아요. 저희 둘째 밥 먹이려면 김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요. 안 되는데. 자, 지금 김 가격이 일제히 오르기 시작했는데 조미김 시장 점유율 5위 안에 드는 기업들 가운데 중견업체 3곳이 오늘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네. 광천김, 성경식품, 대천김 이런 곳들이 김 가격을 잇따라 올리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대형 업체인 동원 F&B라든지 이 종합식품업체까지 인상 행렬에 동참하진 않았지만 이 김 가격 인상하는 이유를 보면 네. 이들도 조만간 인상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초 가격이라고 하죠. 이제 김을 만들기 위한 해초, 이 원료가 되는 원초. 네. 원초 가격이 1년 전보다 50% 이상 올라서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일제히 얘기고요. 작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원초 120kg 한 망에 7만 원이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5배인 35만 원까지 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유가 보니까
공급은 한정적인데 수요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김 가격 상승은 예고된 수순이긴 했습니다. 네. 작년 그러니까 올 초에 되게 큰 뉴스가 됐던 게 이거 뭐 기쁘라고 한 얘기였습니다만 김 수출이 올해 1조 시대,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작년 1조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면서 해외의 김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됐다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이거 김 세계에서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 중국, 일본 3개 국가밖에 없는데 네. 이거 김 수출이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나라에서 먹을 거 없다. 우리나라에서 먹을 거 없으면 원초 부족해서 이제 결국 김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애초에 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그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 어느 정도냐면 수출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국내 원초가 부족한데 이 해외의 김에 대한 그 수요가 너무 크다 보니까 중국과 일본에서도 한국의 원초를 입도선매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원초라고 하는 게 생산되는 시기가 12월부터 4월까지거든요. 네. 지금 사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놓으면은 이제 나머지 1년 동안에 이제 김을 만드는 걸 그걸 갖고 써야 되는데 결국 당분간은 김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오르지 않을까요? 이거 더 오를 수 있겠죠. 불안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김 수요가 많은 거는 확인을 하니까 네네. 확인을 한 만큼 우리가 김의 생산 능력을 높일 수 있는지를 봐야 될 텐데 네. 사실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김 생산량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이상 기후로 인해서 수온이 오르다 보니까 네. 병충해가 확산되다 보니 이 원초 수확량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럼 앞으로 우리는 수요가 많으니까 생산량 늘리자 이게 그렇게 수월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러면은 사실 뭐참 아직 대기업 식품기업들은 이 김 가격을 올리진 않았는데 네. 아무래도 좀 인상하겠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오르는 게 수출 가격은 오르는 게 아니고 내수 네. 가격만 지금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진짜 정말 저희 삶만 좀 더 팍팍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근데 김 가격이 사실 김이 우리나라 수출도 많이 하지만 관광 상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팔리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오면은 그렇죠. 싸니까 많이 사갔는데 네. 거기서 이게 가격이 오르는 게 과연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그러니까요. 네 단가가 올라가니까 비싸질까 아니면은 안 사갈까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한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네. 인덱스에서 얘기를 하면서 네네. 설탕 가격이 오른 거는 인도에서 수출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그쵸.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사실 그런 일들은 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을 중단할 거야. 이런 네. 게 있긴 있는데 또 사실 그런 선택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들도 꽤 있어갖고 네. 참 이거 가격은 올라가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참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게요. 설탕은 필수제지만 또 김은 필수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또 좀 다를 네.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올랐습니다. 네. 또 올랐습니까? 네, 어떤 거냐면은 서울 아파트 값이 4주 연속 상승세를 지금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3월 마지막 주를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4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번에 셋째 주까지 상승세를 계속 보이면서 네. 4주 연속 지금 상승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상승세가 멈췄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부동산원이 이제 매주 발표하고 있는 4월 셋째 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 지금 결과에 따라서 나온 건데요. 전국 기준으로는 지금 전주 대비 0.02% 하락하면서 2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이제 저번 주와 똑같이 0.03%가 올랐는데 뭐 자치구별로 보시면 이제 마포구, 용산, 성동구, 영등포, 송파구, 이제 서대문, 양천, 서초구 이렇게 지금 많이 올랐고요. 약세를 보인 곳 같은 경우에는 강북, 노원구, 종로구, 도봉구 등 이게 네 곳은 약세였습니다. 뭐 지금 뭐 노도강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지역은 계속해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 흔히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강남 서초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양천구라든지 영등포구도 지금 다시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좀 이걸 보면서 저도 약간 좀 의아하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했잖아요. 네. 그걸 보면은 뭐 압구정 그리고 이제 여의도 그리고 목동, 성수동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네 개의 지역이 포함된 네 개의 구역이 전부 다
또 올랐다고 합니다. 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은 아파트값 상승 억제책 중에서 거의 제일 첫 번째로 쓰는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써도 지금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과연 정책의 실효성이 있냐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아직까지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똘똘한 한 채 이야기가 요즘 다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그러면 그거를 찾아서 이렇게 지금 몰려드는 것인지 이것도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0.03% 올랐는데 이거 한번 표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도별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지금 서울 한국부동산원 자료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와 같은 오름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오름세가 문제가 아니고요. 48주 연속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2주만 더 오르면은 1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요. 오르는 셈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52주가 1년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0.08%, 인천 0.16%, 경기도는 0.08%, 강원도는 0.01%, 부산도 0.02% 이렇게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내림세를 보인 곳은 이제 대구 0.08%, 경남 0.08%, 뭐 제주 0.07%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흔히들 말하는 이제 수도권 그리고 이제 대도시, 광역시들이 중심으로 지금 여전히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네. 전세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 들어가야지 조금 그 추세가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 가격 상승률이 좀 둔화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전망이 조금 나오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네. 이제 기대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조금 하락세를 보일 수가 있고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되게 되면은 천장이 가까워질수록 전세가는 낮아질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하락 요인이 조금 있을 수 있다고도 보고 또 하나는 이제 11월이 되면은 이제 둔촌 올림픽 파크 맞아요. 네. 흔히 말하는 예전에 둔촌 주공이라고 했던 이제 거기가 이번 입주를 시작을 합니다. 네. 총 이제 입주 물량이 1만 1,000세대이긴 한데 네. 이 중에서 이제 4,700세대 정도가 지금 일반 분양했거든요. 음. 그런데 전세 물량이 벌써 지금 수백 개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직까지 뭐 본격적인 입주장이 시작되기도 전인데도 지금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한번 쭉 찾아보니까 최저가가 국민평수라고 하는 전용 8사 기준으로 네. 최저가가 이제 전세가가 한 6억 중후반 정도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흔히들 영향을 받는 곳이라고 하는 뭐 고덕 아르테온이라든지 네. 뭐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라든지 뭐 강동구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같은 평형의 전세가가 보통은 7억에서 8억대를 형성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뭐 대부분 가격들은 8억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최저가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6억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아직까지 입주장이 시작도 안 됐는데도 벌써부터 이제 전세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고 아시겠지만 아파트라든지 이제 부동산 가격은 하이어라키가 확실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동구 지역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송파에 붙어 있는 강동구에서 이렇게 대규모 물량이 퍼지게 되면은 송파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마용성이라든지 네. 목동이라든지 뭐 다른 지역에도 점점 이렇게 순차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잘 되돌려 보시면은 그 이제 9,900세대에 있었던 네. 그 이제 어디였죠? 9,900이요? 네. 그러면 저쪽 거주하고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 네, 헬리오시티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와 비슷하게 아마 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지금 계속 사실은 뭐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매매 가격이 워낙 변동률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매보다는 전세나 월세로 조금 가서 추세를 보고 구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매매는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하겠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전세라고 하는 그 형태 자체가 서민들의 주거를 책임지는 우리나라의 특유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쨌든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사실 좋은 사람이 별로 없죠. 사실 뭐 매매가는 오른다고 얘기하든 내린다고 얘기하든 욕을 먹기 마련인데 반에게는 욕을 먹습니다. 맞습니다. 오른다고 얘기하면 없는 분들이 이제 욕하시고 이제 내린다고 얘기하면 있는 분들이 욕하시고 해서 가격은 그렇지만
전세는 아무래도 또 우리의 그 거주 형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가격은 좀 안정되는 게 좀 네.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에서 LNG 운반선 수출 500호 수출 500호가 달성이 됐습니다. 이게 K조선이 LNG 운반선을 이제 건조하기 시작했던 게 30년이 됐는데 와 30년 만에 500척 수출을 이번에 달성을 하게 된 겁니다. 자, 1994년에 처음으로 LNG 운반선 건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대형 LNG 운반선 오리온 스피릿호의 명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고요. 오리온 스피릿호는 1994년에 한국이 처음으로 LNG 운반선을 건조한 이후에 이제 500번째 선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선주사는 JP모건이에요. 오? 네. 저도 이거 보고 JP모건도 네, 이랬습니다. 네. 지금 5대양을 누비고 있는 LNG 운반선이 총 680척이 있는데 500호를 달성한 거니까 그 가운데 지금 현재로서도 4분의 3이 한국에서 건조된 그런 그 LNG 운반선이고요. 네. 지금 국내 조선소들이 주문받아서 건조를 진행하고 있는 LNG 운반선은 또 256척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오. 정말 강국이죠. 진짜 우리나라에 잘한다. 따라올 곳이 아무 네.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올해 1분기에 한국 선박 수주액이 총 13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늘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네. 그것보다도 더 놀라웠던 게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달성했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게 갖고 있는 함의는 사실 경기가 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함의를 또 말씀드리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경기가 좋을 때야 고부가가치 선박이든 저부가가치 선박이든 모든 선박들의 주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기 좋을 때는 당연히 저부가가치 선박의 수주가 많은 중국이 우리를 제치고 1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고부가가치 선박의 경우에는 대부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친환경 선박을 주문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우리나라처럼 고부가가치 선박을 보통 수주를 하게 되는 우리나라가 이 수주량에서 중국을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좋긴 한데 약간 경기가 안 좋은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이런 가운데 이날 조선 3사의 주가도 크게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럼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저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달러 원이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나라 돈값이 올라가니까 외국인 자금이 크게 유입된 게 첫 번째 이유이긴 할 텐데 사실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 수출 기업들, 특히 조선과 같은 수출 기업들에게는 주가가 급등할 만한 요인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유는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어제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백악관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기존 7.5%에서 25%로 상향시키겠다. 네네. 이거 검토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 품목에서 한국이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그쵸. 게 바로 철강, 화학, 조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 좀 수혜를 입지 않겠느냐, 이게 가장 큰 상승의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오늘 올라간 것도 보면은 하나오션 같이 조선과 방산을 함께 하고 있는 네. 그런 기업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뭐 환율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한 반사 이익이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한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가 올랐다니까 그 이야기는 되게 좋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네. 네, 다음 뉴스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최근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 사실 휴머노이드를 하는 곳은 현대차 그룹이 투자를 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 뭐 국내 네. 기업이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조금 애매하지만 있잖아요. 그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대표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아틀라스 아시죠? 네. 파쿠로 하는 뭐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네. 지금 보시면은 아틀라스라고 하는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이 최근에 은퇴식을 했습니다. 은퇴식이요? 네, 아니, 네. 아니
뭘 하고 은퇴를 해야죠. 네,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원래 샘플용으로 만들었다가 워낙 네. 이제 뛰어나게 막 뒷돌기 하잖아요. 뒷돌기 하는 것도 좀 띄워주십시오. 네. 아, 그렇죠. 되게 재밌게 이런 이거는데 사실은 이건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로봇이었는데 이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은 유압식 로봇의 기술력의 거의 결정판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듯이 지금 저렇게 이 로봇의 무게가 80kg이거든요. 네. 그런데 점프를 해서 저렇게 뒤를 돌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려면은 엄청난 파워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압식으로 만들었는데 유압식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일단은 생산 단가가 높아요. 또 하나는 이제 만드는 공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조금 어렵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가 힘들다. 멋지긴 한데 그랬는데 오늘 이제 뉴 아틀라스라고 하는 새로운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처음에 보시면서 다들 놀라실 수 있는데 영상 준비한 거 좀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혹시 PD님 영상 준비가 됐네요. 네. 지금 보시면 누워 있잖아요. 네. 여러 군데 이제 관절들이 잘 보이실 겁니다. 지금 요가 하듯이 저렇게 있죠. 네. 저 상태에서 360도 관절이 돌아가면서 일어나요. 아. 그리고 얼굴이 지금 목이 180도 돌아갔죠. 네. 뒤로 걷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몸을 앞으로 돌려서 앞으로 걷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 구분이 없는 겁니까? 네. 쉽게 말하면 목이 360도 돌아가고 허리가 360도 돌아가고 관절도 360도 돌아갑니다. 오. 저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기존에 있었던 유압 장치가 빠지게 되고요. 네.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은 테슬라가 보여줬던 옵티머스 로봇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은 유압식이 아니라 전기식 액추에이터와 모터가 들어갑니다. 네. 그걸 이번에 아틀라스도 동일하게 적용을 한 거고요. 물론 테슬라 걸 넣은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터랑 유압 장치 대신에 이제 그 액추에이터를 넣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테슬라처럼 좀 저렴하게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없다라는 비판이 그렇죠.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생성형 AI가 지금 LLM 기능을 갖춘 것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어떤 게 들어갈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는데 뭐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엔비디아 칩이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도 많고요. 네. 또 또 하나는 이제 뭐 42- 자체적으로 만든 LLM이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42- 네. LLM을 갖고 있어요? LLM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요? 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아직 뭐 실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닐 것 같고 네. 해외 많은 기업들이 지금 준비를 할 것 같은 게 지금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하드웨어적으로는 전기식 방식으로 바뀌는 게 지금 최근의 추세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AI와 함께 결합이 되는 게 지금 대표적입니다. 뭐 대표적인 그런 로봇은 당연히 테슬라의 옵티머스 봇 띄워주십시오. 네. 테슬라의 옵티머스 봇이 있는데 이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지금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단순한 구조예요. 네. 단순한 구조기 때문에 대량 생산도 조금 용이하고 그 지금 테슬라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20,000 정도로 지금 내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지금 뭐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뭐 굉장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손이 움직이는 거죠. 손 움직이는 거 보면은 계란을 뭐 잡았다 놨다 하는 그런 아주 섬세한 움직임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게 또 뭐 이게 논란이 있긴 했지만 뭐 옷을 접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저희가 건조기가까지는 있지만 옷 접는 건 안 해주잖아요. 옷 접는 것도 이제 해줄 수 있다고 네.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피겨 AI라고 하는 기업에서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업체들이 다 투자한 회사예요. 여기는 이제 이런 테슬라 봇과 비슷한 그런 느낌의 로봇인데 우리가 제일 많이들 친숙하게 알고 있는 챗 GPT 네. 그게 지금 뇌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봇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 이야기는 없지만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뭐 유니트리라든지 유니테크 같은 회사에서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드디어 만들기 시작하면서 로봇 시장 굉장히 지금 커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번에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나온 걸 보면서 많이들 다시 이야기 나오는 게 결국에는 IPO 준비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게 당시에 이제 이게 현대차 그룹에서 인수할 당시에 2025년 6월까지 상장을 해야 되는 그런 옵션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 가치를 굉장히 높여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뭐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그 현대글로비스 쪽에서 공시를 한 내용을 보면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현재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제 기업 가치가 한 1조 8,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지금
현대차랑 뭐 모비스를 포함한 HMG 글로벌이 한 50%를 가지고 있고요. 네. 정의선 회장이 지금 개인 지분으로 2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비스가 최근에 10.56% 지금 지분 취득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IPO를 하게 되면은 뭐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한 10조 정도 가치가 보장될 거라고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뭐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지금 이제 논란이 있는 게 사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아까 이주호 기자도 잠깐 말했지만 판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뭘 했냐 니들이 뭘 매출이 했냐. 있어야죠. 매출을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한 910억 정도 했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이제 비해서 이제 130억 정도 늘어났는데 매출이 문제가 아니고요. 영업 손실이 엄청난 게 그게 뭐 적자 경영입니다. 지금 인수 첫 해에 1,970억 원 정도 냈고요. 2022년도 때는 이제 2,550억 원, 그리고 작년에도 3,348억 원을 지금 단기 순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과연 이번에 나오는 뉴 아틀라스가 진짜 이제 그 전기식 장치로서 휴머노이드로서 대량 생산을 좀 가능하게 되면서 어허. 확실히 뭐 이제 캐시카우가 돼준다면은 그 10조 가치가 좀 무색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또 다시 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네. HMG 글로벌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현대차의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미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글쎄요. 직간접적으로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주가에도 미칠 수 있고 당연히 실적에도 연결로 아마 잡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에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번에 뉴 아틀라스를 내놨다. 네. 자,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산입니다. 방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그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산업들을 손꼽아 보면은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 그러니까 큰 산업들 가운데 뭐 반도체, 자동차, 또 조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방산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전력기계, 중장비 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오늘 이 정부가 방산 수주 목표액을 200억 달러로 잡고 방산 수출 무역 금융을 10조 원을 지원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본사를 방문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K방산이 그동안 우리 안보를 책임져 왔다면 이제는 차세대 수출 유망 산업으로 우리 경제도 함께 견인해 주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국내 방산업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무역금융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수출 유관 기관과 함께 민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그 시장의 목표를 세우고 있는 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2027년까지 글로벌 방산 시장이 900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 방산업계가 올해 수주 200억 달러를 달성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네. 발표를 오늘 한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돼서 이제 장기적인 우리가 목표치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방산산업 4대 강국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산시장 글로벌 점유율,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2% 수준인데 네. 지금 4위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현재 5.8%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방산 4대 강국에 오르게 되면 중국을 제치고 네. 중국을 제치고 우리가 4대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하려면은 워낙 주문하는 그 국가들이 많다는 건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만 네. 결국은 무역금융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방산산업은 수출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 무역금융이 함께 껴서 포함 패키지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예컨대 자동차 살 때 자동차 회사가 캐피탈 껴갖고 우리한테 돈 빌려주는 거랑 똑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방산은 수주가 무역금융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무역금융 지원을 한다는 소식은 이 수주와 그리고 수출을 수월할 수 있게 돕는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더해서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토대로 2024년에만 첨단 방산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연구개발 자금 4천억 원 투입하겠다. 뭐 다양한 얘기를 해놨는데 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딴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산업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산업들의 특징을 보면
다른 나라들이 좀 맘 놓고 손 놨던 산업들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네. 전력기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변압기 같은 거 한번 볼게요. 네네. 그럼 사실 변압기 뭐 GE라든지 또 뭐 지멘스, 지멘스라든지 이런 네. 기업들이 있어요. 있는데 야,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쪽 가서 일을 안 하려고 한다. 너무 3D 업종에다가 네. 덩치 크고 약간 힘들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거 안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멕시코라든지 아니면 캐나다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본사들을 다 옮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놓은 산업들.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또 건설 중장비. 아. 건설 중장비도 네. 이렇게 막 손놓은 건 아닌데 뭐 캐타필라나 이런 기업들이 있긴 하니까 손놓은 건 아닌데 적극적으로 생산량을 막 늘리진 않았어요. 이게 그 중장비라고 하는 건 워낙 커다란 규모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함부로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이게 있을 때 조금씩 늘렸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캐터필러가 생산이 부족한 틈을 타서 우리나라 중장비 업체들이 엄청 치고 들어갔거든요. 그쵸. 막 딜러사들 우리가 다 잡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 있는 기업과 국가들이 약간 마음 놓고 손 놓고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생산량을 확 늘려갖고 파고들었던 그런 산업들이 되게 잘 나가고 있거든요. 조선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 상태라는 거죠. 방산도 우리 그 러시아와 미국, 중국 간의 어떤 군사적인 충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이 방산의 생산량을 그렇게 늘리지 않았던 상태였잖아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아무래도 분단 국가로 어쩔 수 없이 이 생산과 그리고 그 정비창이라고 하죠. 이런 네네. 것들을 계속 돌려왔죠. 계속 돌려오다 보니까 야, 이때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국가는 딱 떠오르는 국가가 야, 분단 국가 한국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러면서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방산에서도 굉장히 또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에 못 팔던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서 못 팔던 물건들을 우리나라가 판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이 산업들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네. 중국을 제친다. 야, 이게 목표죠. 되게 제치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건데 되게 의미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다음 뉴스는 그 TSMC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TSMC가 오늘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9조 6천억 원 나왔습니다. 네. 9조 6천억 원이 나오면서 이제 뭐 예상치보다 좀 상회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했을 때는 8.9%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조 2천억 원 정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6.5%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 54.1%, 영업이익률은 43%, 순이익률은 38%라고 합니다. 야,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제가 이 실적을 보면서 느낀 게 제조업이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게임 회사나 IT 기업들에서 보던 그런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다 보니까 사실 이 정도의 순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애플을 위대하다고 말했던 근거 가운데 하나가 이 정도의 수익이익률이었는데 그렇죠. TSMC가 TSMC죠. 와, 애플은 맡겼는데 얘네는 만들어줬는데 동일하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잠정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 예상치를 상회했고 또 좀 좋은 실적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이었고요. 네. 이게 이제 작년도 전체 영업이익이었던 6조 5천억 원보다도 한 분기 만에 그쵸. 더 많다고 했는데 네. 이제 그때 당시에 반도체 부문은 한 1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뒀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쨌든 TSMC는 파운드리만 하는 곳인데 네. 9조 6천억 원이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또 요즘 이제 간밤에 보면은 ASML 같은 경우에 좀 실적이 안 좋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ASML 같은 경우는 1분기 순 매출이 전분기 대비 27% 감소한 52억 9천만 유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예상치였던 53조 9천만 유로보다도 좀 한참 못 미치고요. 네. 순이익도 이제 10억 7천만 유로를 기록을 하면서 전분기 대비 40%가량 지금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EUV 장비 지금 중국 못 들어가고 있고 네. 또 이제는 DUV 장비까지 못 들어가고 가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이 점점 더 나오는 거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ASML의 가장 큰 공급처는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중국 자체에 대한 그런 이제 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국내 기업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의 반도체 산업 자체가 예상보다는 지금 좀 아직까지는 램프업이 좀 덜 됐진 덜 않냐 됐다. 이런 그런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근데 뭐 좋게 보자면은 2분기부터는 이제 계속 낸드도 좋고 DDM도 좋고 이제 점점 좋아질 일만 남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제 뭐 TSMC 뛰어넘을 수 있겠죠. 네, 희망을 가지고 봅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1분기의 순이익만 뭐 연간 이익을 넘어섰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워낙 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네네. 한번 올해는 반도체 쪽에서는 진짜 수출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여지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단신 하나만 좀 간략하게 볼까요? 네, 자, 이거 오늘 저 좀 신기해서 갖고 왔는데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출하는 것 가운데 미국보다 중국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 물건을 엄청나게 10년 동안 많이 사주다 보니까 또 네. 우리나라도 함께 이제 좀 그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근데 지금 워낙 이제 그 글로벌 분절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오늘 공개한 대미국 수출 구조 변화 평가 및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만입니까? 2021년 만에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역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여주시죠. 와, 자, 화면에서 지금 보시면 빨간색 선이 중국 수출. 네, 이제 내려오죠. 근데 그 진한 파란색, 남색, 네. 이 남색 선이 미국. 드디어 이제 만났습니다. 그죠? 역전돼야죠 이제. 역전되겠죠 앞으로. 네.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약간은 조금 그 찜찜한 게 뭐냐면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공장도 많이 지어가고, 그러니까 FID, 그러니까 직접 투자, 네. 해외 직접 투자를 막 직접 하면서 이런 측면이 분명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대기업의 하청 기업들, 그러니까 벤더들까지 다 같이 가게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는 약간의 의구심을 좀 나타냈습니다. 뭐냐면 어쨌든 그럼 만약에 반도체 공장에 가게 되면 소부장 기업이 따라가야 될 텐데 네. 그럼 결국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비싼 인력을 통해서 그 기업들이 이 일을 사업을 해야 되니까 네. 이게 장기적으로 정말 현실 가능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장기 효과는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한국은행의 평가였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뭐 일단은 넘어온 건 좋은데 뭐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긴 합니다.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런 방식의 이제 투자가 조금 효용성이 있을까,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조금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3프로 뉴스룸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박근형의 데일리 힌트, 우리 박군형 잠시 후에 나오십니다. 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